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 40일 만에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16명은 중증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부는 3월 초가 코로나19의 중대 고비로 보고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에 앞서서 대구를 연결하면서 대구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전파 속도가 빨라진 게 확진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걸려있는 확진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정확합니다. 네.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네.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죠.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요. 넓은 강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네. 유료 낚시터에 고기를 풀어놓고 낚시를 나올 때 유료 낚시터에서 고기를 낚게 되면 물고기가 더 많이 나오겠죠. 네네. 즉 특정한 종교 행사 또 특정한 지역에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전수조사가 일어나고 있고 전수조사가 앞으로도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네. 확진자라고 하는 그 숫자는 제가 숫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급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산세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게요. 사실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높게 알려져 있는 홍역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23일부터 국가에서 심각으로 정해놓고 그다음부터 지금 국민도 그렇고 모두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결국 3월 14일 정도가 돼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확산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종교 활동이었든 아니면 특정한 지역이었든 아니면 특정한 병원의 특성이었든 그것은 2월 11일부터 15일경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열흘 2주 뒤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아주 잘 검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환자가 실제로 확산되고 있다가 아니라 잘 찾아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살짝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확산된 시발점이 어떤 종교단체 예배 활동이나 그 지역에서의 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14일이 잠복기로 봤을 때 그 이후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가 지난 16일이었으니까 이제 오늘이 13일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좀 그 증가세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 활동 또는 다중시설이라고 하죠. 네. 많은 사람이 불특정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구는 어디서 왔고 누구는 어디서 왔고. 그래서 한 공간에 공기의 흐름도 좋지 않고 밀접하게 말을 하거나 손을 만지거나 접촉을 했다가 그분들이 다시 원래 본인이 있던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가 떠나가는데 이제 재생산 여기서 한 분의 환자가 있어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 지수가 4라고 하면 한 명이 4분한테 옮깁니다. 그럼 이 한 명이 또 4명한테 옮기니까 결국 16명이 되죠. 네. 그 16명이 또 옮기게 되면 이게 64명이 되고 256명으로 늘어납니다. 즉 우리가 14일 전에 첫 번째 만남이 있고 나서 그것이 재생산되기 위해서 3일에서 5일 간격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단순히 첫 번째 어떤 예배라든지 종교 활동 후에 2주가 되는 시점으로 내일 정도 되면 이게 꺾이겠다가 아니라 그 다음 4, 5일에 그러니까 4가 16이 되고 16이 64가 되고 60이 256이 되는 단계별로 하다 보면은 결국 말씀드린 게 3월 15일 또는 3월 말까지도 이 첫 번째 이 확산세를 갖다가 했던 것이 꺾이는지 확인하려면 3월 15일 또는 3월 29일이 돼봐야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첫 번째 2주만 가수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그 이제 정점을 찍어야 언젠가는 또 감소세로 접어들 텐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 3월 말쯤을 정점으로 보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이렇게 전국 판 엔데믹, 특히 사스 같은 경우는 판 엔데믹 전 세계로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2009년, 2010년에 H1N1 신종 풀을 때는 전 세계 감염을 해서 우리가 판 엔데믹이라고 하는 WHO의 그 진단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통계학자들과 예방의학, 역학조사들 쓰는 이 감염 지수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참고로 신종플루 때 국내 확진자만 74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고 중국에서의 우한 그 후배 지역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변곡점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하면 아직 중국도 변곡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3월 말 4월 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곳이 투명하고 더 빠르게 국민 교육도 잘 돼 있고 의료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잘하고 있지만은 네. 이런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이 코로나19라는 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언제가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어렵지만 3월 말까지는 증가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 생각이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정점으로 가고 나서 뭐 회복되는 기간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 변곡점이라고 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방역을 잘해서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과연 변곡점이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 되고 있지만 어떤 쪽에서는 어제 나온 중국의 연구를 보면은 기온에 영향이 있다. 네. 또 다른 영향을 보면은 기온과 습도라든지 자외선에 영향이 없다라는 걸 봐서는 숫자가 증가세를 보이다가 가라앉더라도 네. 그 위에 더 다른 이주, 또 다른 이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예전에 우리가 신종플루 2009년 때처럼 가라앉았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오전보다 219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 있습니다. 수치가 나왔는데요. 총 3,150명, 50명으로 이제 증가를 했네요. 219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총 3,150명이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이거 좀 많이 증가한 거죠, 역시.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확진자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실제로 그 뉘앙스나 그 숫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나 받아들인 분들이 큰일 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요. 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과 진단을 다른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투입을 하고 의료진 분들, 국민 여러분이 도움을 주셔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빠르게 검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진자가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검사를 제한하고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확진자를 갖다 공개하는데요. 월요일 날 300명, 수요일 날 1000명, 지금 토요일에 이제 3000명 넘었다고 보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종교단체, 특정한 지역의 위험성이 있으니 역량을 집중해서 더 정확하고 빠르게 국민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중증 환자들을 더 빠르게 치료하고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확산세를 늦춤으로써 중증 환자들이 치료하고 격리 해제와 완치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 벌기 정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더 깊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처럼 이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확산세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그만큼 확산세가 물론 이제 많이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지만 그렇게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건 아니라 이미 확진이 돼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런 말씀에 말씀이신 거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 아까 감염 지수라고 하는 게 연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 메르스가 치사율 높고 굉장히 높고 무서운 병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186분이 확진을 받고 38분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어요. 네. 당시에. 근데 그 감염 지수가 0.9. 한 명이 한 명한테 옮기는 게 아니라 방역을 잘하면 가라앉는 그 바로 0.9면 1 곱하기 1은 1이 되지만 1 곱하기 0.9를 계속 곱하면 0으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이 특정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19가 12라는 기술을 갖고요.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은 뭐 1.2다, 2.4다, 아니 4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확산이 된다는 거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노출이 되고 노출 후 감염됐다고 다 발병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발병 그리고 진단 치료의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부분적 지역 감염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노출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가 뚫렸다, 어디가 뭐 더 이상 청정지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과
노출이 됐다는 가정하에 서로가 조심해서 그것이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인 당명하고 네. 감염자 중에서도 이번에 특정 종교단체에서 검사를 했더니 80%는 무증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발병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과 개인 면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특정 기관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빠르게 병의원 시설에 가서 그러니까 무조건 확진하고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증상이 보이거나 고위험군에 있어서 빠르게 중증으로 분류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는 거 좋습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는 깨끗하고 어디는 위험한 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과 지금 토요일은 다른 것이 이미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노출이 돼 있고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개인 방역의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말씀처럼. 이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2주가 중요하다면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는 권고를 내렸죠.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그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접촉을 줄인다라고 하면 확산세가 2주 뒤에는 좀 어떻게 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네.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먼저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같은 목소리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는 우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경제생활, 사회생활 하니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나온 것처럼 시간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면서 밀집도를 떨어뜨린다든지 그 다중시설, 보통 우리가 영화관, 네. 큰 쇼핑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종교 행사, 학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진행하지만 이런 것도 좀 흐름을 좀 늦춘다고 하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설이나 또는 추석 때 되면은 갑자기 차가 몰리는 시간을 피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만 피하면 그것처럼 지금 그러한 확산세를 우리가 국민 모두의 힘으로 늦춘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는 병목 현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아서 지금같이 안타까운 소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보다 일단 219명이 추가됐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가 완치가 됐다가 이제 재확진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보면은 완치가 돼서 퇴원했던 25번째 환자 73세 여성이었는데 이제 퇴원 6일 만에 재확진이 됐거든요. 이 원인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8건의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인간에 걸릴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7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5번째 알게 된 게 사스고 6번째가 메르스 코로나고 7번째가 이제 코로나19인데요. 그 전에 4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이 칼칼하다. 네. 네. 약간 기침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계절이 변하는 시점에서도 몇 번씩 걸리기도 합니다. 즉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우리가 아직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한번 어떤 특정한 질환에 걸리게 되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믿음이 있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고 기존의 코로나의 4개의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앓고 지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에 유병이라는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네. 그때 검사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게 코로나였다가 4월 달에도 다시 코로나로 목이 칼칼한 증상이 있어서 집에서 따뜻한 물 마시고 일반 감기약 먹고 낫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네. 의문이 들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특이한 상황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 환자분이 확진을 받았고 특정한 기간을 지나서 격리 해제가 됐는데 또 확진을 받았으니 이거는 큰일 난 게 아니냐 하지만 일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기라고 생각하면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어쨌든 신종으로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계속해서 신종으로 이제 나온 거고
지금까지 퇴원 기준이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제 퇴원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이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면 퇴원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비난받으면서 기준이 바뀝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고혈압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혈압 환자였는데 결국 그게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거든요. 2차 대전을 미국의 승리를 이끈 미국의 대통령님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주치가 이런 말씀입니다. 혈압이 180에 100인데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분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적인 폐렴의 입원 기준과 퇴원의 입원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조절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코로나19가 격리 해제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존에는 24시간 연속 음성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재생산되거나 또는 취약군에서 다시 재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중앙임상심의위원회라든지 감염내과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이 감염 관리하는 분들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지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속보로도 나왔지만 이제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퇴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병실 순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자가격리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호전하는 방안이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적일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선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게 의학계에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옳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고 대부분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특히 특정 종교 집단의 80%는 무증상이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무증상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이 격리 해제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을 다 병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좀 더 격리되고 보고되는 자가 보고되는 상태로 지켜보시면서 보고를 받아서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이 검사를 해서 국민을 부담감을 주고 국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일단 정부도 그렇고 처음에 방향성에 있어서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국민과의 교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네. 검사의 진행 속도라든지 건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경증의 확진 환자분들 이 자가격리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보고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격리에 대한 자가치료 방안 그다음에 보고를 해서 빨리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고 그 마련되는 것들이 더 자세히 안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궁금한 게 무증상자가 한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무증상자들은 이렇게 전염을 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지금 더 연구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 감염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 혼선이 있었는데 네. 근데 홍역이랑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국 알려진 거는 코로나19는 무증상 기간에도 감염, 전염이 전파가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코호트라고 하는 단어는 통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집단이라는 거죠. 경증이고 비슷한 시기에 진단된 분들을 같은 방에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런 분들이 다 건강하고 무증상의 이 코로나19에 감염 확진된 분들을 하면 이분들을 같이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14일, 2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서 2차례 음성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이분들은 격리해제가 돼서 집에 가시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병실이 모자르니까 집에서 하자는 겁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감염력을 가진 상태가 맞습니다. 감염력이 보통 4.5일에서 8일 사이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런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집에서 격리하고 그리고 17번째 확진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이 의심이 돼서 마스크를 쓰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격리해제됐는데 그분하고 같이 계셨던 가족분들,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 같이 모시고 갔던 그 운송업체 분들은 전혀 증상이 안 됐거든요. 즉 전형적인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즉 감염력 지수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염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코호트 격리보다 조금 더 이게 넓은 개념으로 네. 자가에서 규칙을 지켜준다고 하면 그 이웃이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증상자와 잠복기 환자 이거는 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 이제 잠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일반적인 감염 질환은 잠복기, 즉 증상이 없을 때 감염력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19는 무증상, 잠복기에도 감염력을 갖습니다. 즉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H1N1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어떤 분은 인플루엔자 이 계절성 독감을 앓고 전혀 증상이 없이 지나가지만 그분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뿌려서 취약군에게는 치명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네. 즉 코로나19는 잠복기에 감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따라서 지금 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음성으로 나온 분들도 일정 기간은 조금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양성으로 나오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증상이 없어서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증상기의 잠복기에서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꼭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대구에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이제 확산세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대구에서 이러다 보니까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병원과 함께 음압 텐트를 지원하기도 하고 컨테이너 병실을 만들어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임시 시설도 제대로 된 치료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시설을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 특징이 다른데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그 슈퍼 전파 관련되는 환자분이 결국 서울의 한 소재 대형 병원에 들어왔고 그 응급실에서 전파가 되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병동에 와서 이제 우리가 뭔가 처치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기관지 내시경 등을 하다가 이게 가래등이 나와서 쭉 퍼지게 되는 그런 네. 사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음압병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압병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을 때 그 바이러스가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계속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환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곳으로 빼어서 나가지. 그러면 실제로 음압병상에 있는 분이 거기서 나오는 비말로 주변에 있는 분에게 감염되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무증상으로 열도 안 나고 감염 갖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안전한 곳에만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격리를 하시면 누구한테 옮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정말 중증이고 우리가 의학적 처치를 해서 환자분의 객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는 꼭 음압병상에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음압 텐트라든지 또는 1인실로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네. 환자분을 모시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확산세가 점점 커지고 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병원에 갔다가 내가 옮으면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국민안심병원을 전국에 174곳을 지정을 했는데 들어가는 동선부터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일반 병원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런 정책은 정말 잘 되고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환자분들을 모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19년 2월이면 병원에 오셨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의 열의 8분은 아니죠. 병원에 안 왔죠. 그냥 걱정돼서 왔어요. 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감기에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19년 지금 이제 2월 29일에 특이한 날인데 2019년 2월 18일이었으면 감기로 병원 갈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도 걱정되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유증상 예전에는 뭐 중국을 다녀오거나 특정 국가에 있는데 지금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열이 있으면은 큰 병원은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네. 선별제도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심지저병원을 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한쪽 병원을 이런 호흡기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없는 분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화면으로 나갈 거 생각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막 어려운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환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뭐 배가 아플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고 네. 호흡기 증상을 보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완전 보호가 된 의료진을 통해서 네. 본인이 좀 더 편하게 감기라든지 또 아니면 콧물, 축농증 이런 증상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병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망자가 지금까지 보면 17명입니다. 지금 이제 통계된 것 이제 수치를 보면 17명이고 이 사망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라고 앞서 이제 발표가 나왔었고 또 60대 남성의 사망 비중도 커 보이는데 60대 남성의 사망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로 봤을 때 이 사망하는 성별, 연령대가 코로나19의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별이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초기에 그러니까 국내 확산세가 없을 때 네. 이 외국에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 2월 초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성에서 많았기 때문에 혹시 남성의 뭐 유전자의 취약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통계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우리 지금 현재 경북의 한 병원, 네. 그 병원에 주로 입원하셨던 분들이 남성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계셨던 병실에서 확산세를 보였고 그쪽에서 사망자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인 것으로 봐서는 특정한 감염 상태가 특수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환자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사망자가 많아 보이는 통계의 함정으로 보이고요. 이 결국 어떤 특정한 성별이라든지 연령대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메르스가 2015년에 종식 선언을 했지만 네. 2018년에도 한국인 남성 한 분, 60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벌써 잊었지만 근데 그분은 오시자마자 자가격리 하시고 명확하게 프로토콜대로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나라 딱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분까지 해서 통계가 나온 게 우리나라의 메르스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특정 연령, 특정 성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보이는 거는 특정한 지역의 병원의 특수 상황하고 그때 계셨던 분들이 주로 남성들이 많이 노출됐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해병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